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부 교육심리학 가운데서 인지주의 학습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주의 학습 동기 이론입니다. 인지주의 학습 동기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이제 이어지는 237페이지 이후에 기대 가치 이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치 이론, 자기 효능감 이론, 그 다음에 켈러의 동기 유발 전략까지 사실은 이제 인지주의 학습 동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네 번째 인지주의 학습 동기 이론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 그 다음에 목표 지향성 이론, 귀인 이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결정성 이론, 자, 개념부터 한번 보죠. 대시하고 라이언이 제시한 이론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결정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개념화하고 있냐면,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주의 그러면 보통 지식, 그러니까는 어떤 이성적인 것,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인지주의에 있어가지고 좀 독특한 측면이 바로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belief.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면 보통,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령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신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믿음, 신념의 영역이었어요. 일종의 이제 감정의 영역이었던 것을 이성의 차원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갖다가 우리의 믿음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신의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으로 가능하다.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측면입니다. 사실 근대를 열어놓은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접근의 가능성을 이성으로 가능하다라고 함으로써 근대의 문을 갖다가 이제 열어놓은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어떤 믿음하고는 이제 다른 겁니다. 이제 인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 내가 어떤 상황, 물질, 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와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경우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달라지겠죠. 그 상황이나 어떤 물질이나 물체에 대한 나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인지주의에 있어가지고 이제 핵심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자, 어쨌든 대시하고 라이언이 얘기하는 그 세 가지 기본 욕구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율성 욕구예요. 인간이 외적인 보상이나 압력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욕구이다. 독립성에 대한 욕구이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욕구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능감 욕구예요. 유능하고 싶어 하죠. 인간이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습자는 유능감이 높다.
학생들이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지식과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관계성 욕구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구죠. 다른 사람과 정서적 유대와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을 전달하고 학생과 학습에 대해 진정한 헌신을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가 자신을 좋아하고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믿을 때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재적 동기와 이제 자기 결정적 동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재적 동기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능하고 자기 결정적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하고 성취하도록 이끌고 이것은 다시 자기 결정적이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재적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의 이제 변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재적 동기의 이제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래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동기 유형해서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동기로부터 외재적 동기를 거쳐서 내재적 동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인간의 행동을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타율적인 행동, 외재적 동기화된 행동에서 자기 결정화된 행동,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제 개념화한 겁니다. 그래서 무동기에서 외재적 동기를 거쳐서 내재적 동기로 발달해 간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무동기는 조절 방식이 무조절이에요.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외적 동기, 부과된 조절, 그 다음에 확인된 조절 이렇게 조절 방식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된 조절로 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내적 조절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각된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지각된 통제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능력신념, 전략신념, 통제신념이 중요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죠. 능력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능력, 노력, 타인, 운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신념이에요. 전략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수단을 사용하면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이에요. 통제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목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신념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능력이 있고, 그렇죠? 어떤 전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목표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스키너 등은 지각된 통제가 학습의 능동적 관여를 고무시키거나 감소시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어쨌든 지각된 통제잖아요. 통제에 대해서 내가 지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시사점을 한번 보죠. 자율성이 허용되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겠죠. 부모나 교사가 학생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권장하고 학생들에게 왜 학습활동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자, 학습자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협동학습 전략을 사용한다. 협력적이고 서로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2020학년도 이제 문제에서 이제, 봤지만, 이 토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큰, 주제로 제시하고, 그 밑에 이제 합으로 붙는 것들을 갖다가, 4가지 제시를 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와요.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학습. 그러니까 혼자만 열심히 잘 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이기면, 경쟁에서 승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학습에 있어서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거는 지식 위주의, 인지 위주의 이제 학습이잖아요. 근데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행을 갖다가 전부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있어가지고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협동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목표 지향성 이론이에요. 드웩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또는 성취하려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웩은 이제 2가지로 구분했어요. 숙달 목표하고 수행 목표하고. 그래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 숙달 목표, 수행 목표를 뭐라고도 하냐면, 과제 관여 목표 대 자아 관여 목표, 학습 목표 대 수행 목표, 과제 중심 목표 대 능력 중심 목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임스와 메어가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 수행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과제 수행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제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드웩의 이러한 이제 기존의 그 숙달 목표하고 수행 목표로 나누었던 것에다가 접근과 회피 차원을 추가해서 이제 3번을 더 했어요. 뒤에 이제 곧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접근, 회피 이렇게 이제 2가지에 따라서 목표 지향성 유형을 또 나눕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유형을 보면 숙달 목표,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을 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며 이를 통해 통찰력을 얻으려고 하는 학습 과정과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둔다. 그에 반해서 이제 수행 목표는 뭐냐면 실제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목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숙달 목표, 이 학습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학습 동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드웩의 주장인 겁니다. 수행 목표라고 하는 것은 능력 비교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접근과 회피. 앞서 이제 엘리엇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수행 접근 목표하고 수행 회피 목표예요. 수행 접근 목표는 유능하게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강조하는 목표이고, 수행 회피 목표는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을 피하고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를 피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둔 목표입니다. 자, 과제 회피 목표라고 하는 게 있죠. 과제가 쉽거나 별다른 노력 없이 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목표이고, 자, 사회적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적 결과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표 지향성의 영향 이렇게 돼 있죠. 자,
목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학생의 행동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목표 지향성,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가졌는가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서 학생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귀인입니다. 귀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귀인 이론이 나오는데 귀인 원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디다 원인을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숙달 목표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귀인과 관련이 되고 수행 목표는 부정적이고 비적응적인 귀인과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학습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와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숙달 목표가 되는 거고 부정적인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 목표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숙달 목표를 가진 학생은 성공 및 실패 장면에서 노력 귀인을 하고 능력이 노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뒤에 이제 귀인 이론에서 나오겠지만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숙달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에 따라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성공 및 실패 장면에서 능력 귀인을 하는 거예요. 능력과 노력이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능력과 자기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아유, 뭐 해도 안 되는 건 내가 못하러 노력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 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인지 전략입니다. 숙달 목표를 가진 학생은 정교화나 조직화 같은 심층적인 인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메타 인지 전략과 자기조절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학습 전략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수행 목표라고 하는 것이 숙달 목표와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듀에게 입장에서는. 자,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를 갖다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학습 동기에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숙달 목표를 가진 학생은 노력을 통해 성공했을 경우 자부심을, 실패했을 경우 죄책감을 경험한다. 내재적 동기가 높고 학습 태도가 긍정적이며 학습에 가치를 부여한다. 수행 목표는 학습 과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외적 동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측면에서 보면 숙달 목표를 가진 학생은 시간 및 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전적이고 새로운 과제를 선호하며 위험 부담 경향이 높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위험 부담 경향이 낮기 때문에 쉬운 과제를 선호하고 새로운 과제나 도전적인 과제를 기피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자, 교육적 시사점입니다. 과제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제시를 해 주어야 된다. 과제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실패의 두려움이나 성공의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동기 수준이 낮아진다. 또 반면 학습 과제가 너무 쉬운 것은 과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도전적인 학습 과제를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성취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목표를 갖다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표의 성취 여부를 학생 스스로 점검하는 일은 학습자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긍정적인 감정과 자아 개념을 느끼게 한다. 세 번째로, 가치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게 하거나 학습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서 학습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네 번째로, 개인적 능력 향상, 학습 진전, 그리고 숙달에 따른 보상 및 인정이 뒤따르게 한다. 다섯 번째, 다양한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자, 여섯 번째는 목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의 초인지,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죠? 점검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다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나오는 인지주의 학습 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방법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지주의 학습 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을 좀 잘 숙지를 해 놓아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귀인 이론이에요. 귀인 이론. 와이너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도 이 귀인 이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아이들이 말하자면 공부를 잘 하게 됐을 때 어떤 태도, 또 공부를 갖다가 잘 안 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어떤 자기 합리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귀인 이론이거든요. 학습자가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 개인의 설명, 정당화, 합리화죠. 변명이 그들의 동기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성취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를 알면 그 학생의 미래의 성취도를 예견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행운, 요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당화, 합리화, 변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 귀인 이론의 가정을 보면 인간을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로 가정한다.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인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완성하려는 목표에 의하여 동기화된다. 타인과 자신의 행동에서 인과적인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적 성취와 관련된 결과, 원인적 신념, 그 이후에 뒤따르는 감정과 행동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특정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 행동을 하게 된 개인이 그것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후속될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귀인 과정이 있어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은 귀인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를 귀인 과정이라고 한다. 환경적 요인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사회적 기준, 상황 특징을 포함한다. 자, 개인적인 요인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인지적 도식, 귀인에 대한 편견, 사전 지식, 개인의 특성 등을 포함한다. 자, 귀인의 원인들은 지각된 것으로 실제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이해하는 거예요. 귀인에 의한 동기와 감정, 행동에 대한 결과들은 귀인화 과정으로 설명된다. 자,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귀인 과정이 있고 귀인화 과정이 있죠. 선행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요건과 개인 요인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각된 원인으로 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죠. 환경하고 개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귀인에 있어서 그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이유를 갖다가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환경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계속해서 능력에, 어떤 사람은 노력에, 어떤 사람은 과제 난이도에 핑계를 갖다 대느냐, 합리화하느냐 하면 이러한 요인들,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귀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으로 갖다 붙이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귀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자기한테 지각된 원인이 있겠죠. 자기가 해석한 원인,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행동적 결과까지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귀인화 과정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귀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측면들 가운데서 인과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의 소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부동하다. 아유, 나는 태어나기를 능력이 없이 태어났어 라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겁니다.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나는 성공에 대한 기대나 자기 효능감이나 감정이 생기는 거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을 하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귀인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귀인의 이제 세 가지 차원, 바로 이제 요 인과적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이에요. 내적, 외적 차원이라고 되어 있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내부로 돌리느냐, 외부로 돌리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안정성,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통제 가능성, 학습자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는 정도나 학습 상황을 제어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네 가지 귀인 요소하고 귀인의 세 가지 차원 간의 관계, 그 앞서 봤던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을 갖다가 요 요소, 특히나 이 네 가지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능력이나 노력이나 운, 과제. 그래서 원인의 소재를 보면 능력이나 노력은 원인의 소재라고 하는 게 내적인 거예요. 사실은 노력을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능력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죠.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길을 가다가. 과제 난이도.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죠. 안정성. 확고, 부동한가, 안 한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이죠. 확고, 부동한 거죠. 물론, 능력을 갖다가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울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제 미래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적이다. 뭐냐면 노력하면 돼요. 현재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노력에 의해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겁니다. 운도 불안정적이죠. 길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몰라요. 변수가 많은 거예요. 과제의 난이도 안정적인 거죠. 선생님이 이미 내신 문제잖아.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통제 가능성. 능력이라고 하는 것, 통제 불가능.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측면입니다. 통제 가능하다고 하는 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통제가 가능해요. 운? 통제 불가능하죠. 과제 난이도? 내가 어떻게 통제해요? 선생님이 통제하지. 자,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불안정적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귀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학습에 대한 귀인의 영향. 학교 학습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귀인을 이제 노력 부족으로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에는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능력 부족으로 이제 귀인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노력을 줄일 것이다. 학습자의 동기는 실패를 노력 부족으로 돌렸을 때 증가하고 통제 불가능한 운이나 능력으로 돌렸을 때 감소한다. 그러니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귀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성공을 노력이나 높은 능력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으로, 실패를 불운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같은 외부적인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속담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남 탓, 니 탓. 그렇죠. 근데 잘 되면 내가 잘해서야. 왜? 내가 뿌듯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귀인 이론과 이제 학습된 무력감에 대해서 개념부터 살펴보면 실패를 내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능력 부족 탓으로 돌려서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자, 요 부분은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뒤에 학습된 무력감이 가진 학습자의 특징, 요거 기억으로 옮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밑에 리을은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학습자의 특징, 리을로 이제 내용을 보내가지고 해볼게요. 개념에 안 어울리는 것이 여기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치느냐면,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학생은 학업, 성취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며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 특징이에요. 이은 실패를 노력 부족과 같은 통제 가능한 원인으로 돌리기보다는 능력 부족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돌린다. 그러겠죠.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귀인하기보다는 운이나 쉬운 과제와 같은 외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원인으로 귀인한다. 자, 리을로 옮겨온 거.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수동성, 우울, 인내성 부족, 자기 통제성 결여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습된 무력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도와야 되겠죠. 돕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발전을 보였을 때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기대감을 표시한다. 자신의 학습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스스로 학업 목표를 세우게 하고 자신의 향상을 평가하게 한다. 집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긍정적인 자질을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여기서 이제 집단활동, 협동학습을 갖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웩이 귀인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귀인을 좀 더 나은 귀인을 하도록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된 무력감을 완화하기 위해 귀인 훈련이 필요하다.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학생을 격려해야 한다. 성공은 능력으로, 실패는 노력이나 외부적 요인으로 귀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 너 아주 뛰어나. 잘났어. 성공입니다.
성공의 경우에는. 실패했을 때는 야,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야, 그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난방도 안 틀어주고 네가 그래가지고 시험 못 본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귀인 훈련을 통해서 내적 귀인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면 학습 동기가 증진되고 결과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인 훈련, 귀인 변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앞서 나왔던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학습자들을 이제 돕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귀인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습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귀인 유형을 바람직한 귀인 유형으로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시행 전략을 한번 보면 1단계는 노력 귀인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돼, 네가. 2단계는 전략 귀인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바로 전략 귀인. 실패의 원인을 학습 방법이나 학습 전략에 귀인하는 겁니다. 아, 네가 시험 못 본 게 조금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그걸 갖다 고쳐보면 네가 시험 앞으로 잘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안 된 경우에는 포기 기인을 이제 변경하는 겁니다. 노력과 전략 기인을 다 거쳤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포기 기인으로 전환한다.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기대자치를 수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과적 귀인에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학습 결과를 내적이고 통제 가능한 귀인 요인과 관련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취 결과에 따른 피드백보다는 성취 결과의 원인과 관련된 평가적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학습 과제를 제시하여 그 과제를 학생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경쟁적인 것보다는 개별화 또는 협동적인 학습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학습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인 이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 노력, 어떤 이제 대비되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학습자들이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어떤 원인 규명과 함께 말하자면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그렇죠.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를 바꿔주고 변경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